제가 보기에는 나쁘끄러운 일, 폭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측은지심이 사실은 시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에요. 지표로 경제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네. 실제로 자기 체감으로 이 경제를 느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집단마다 다 다르죠.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의 근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나빠진 게 없죠. 52시간 노동됐지 뭐 그리고 그 임금도 그들은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전체 근로자의 를 보면 한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조금 역설적인 게 그런 어떤 상층 근로자들이 현재의 진보 세력을 지지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그냥 거의 폭망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사실 지난번에는 이 정권을 지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은 지금 많이 돌아섰겠죠. 네. 총량 지표로 보면 저는 뭐 대한민국이 지난 20, 30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5년에 일본의 국민소득이 43,000불인데 네. 작년 2018년에 41,000불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어요. 네네. 근데 우리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여러 나라 있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1995년에 17,000불이었는데 지금 한 43,000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13,000불이었는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3만 불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전한 거라고요. 전반적으로는 흐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그 변곡점에 왔다. 이런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꺾이고 있는 그것도 특히 이제 2019년에 와서 네. 그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특히 그 명목 성장률이 OECD 36개국 가운데 우리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건 작년 2019년에 미국 경제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물론 미중 갈등 때문에 좀 영향을 받긴 했지만은 우리와 관계되는 경제들이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유독 나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원인을 밝혀서 이걸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바로 그런 일본의 길로 가는 장기 침체의 그런 길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시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그 경제 상황이 경제 정치 그러니까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건 그건 이제 맞지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때 성장률이 낮은 경우도 있고 또 대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그걸 차고 올라가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또 경제가 개방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런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더라도 네.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은 그런 어떤 경제가 막힌 곳 이런 것들을 뚫어주는 역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촉진제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한 단계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틀어주든지 그게 뭐 혁신이면 혁신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김영삼 정부 때 그 뭐 이렇게 그 종합금융이라든지 이렇게 금융자율화를 너무 쉽게 해서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과잉 투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외환위기 또 동남아 외환위기하고 결합해서 외환위기를 맞아서 굉장히 실패한 정부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김영삼 정부에서 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요. 금융실명제 같은 거. 금융실명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화나 정부화 그 흐름 속에서 뭔가 그 흐름을 타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어떤 경제개혁 조치들은 또 그에 걸맞는 실패는 했지만 노동개혁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시도가 됐던 거죠. 뭐 또 복지개혁도 그 당시 또 교육개혁도 이게 다 경제랑 연관이 돼 있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영삼 정부가 모든 분야에 사실은 그런 어떤 경제의 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노력은 가장 많이 한 정부인데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로 평가를 받는 거죠. 예. 반론 좀 주 해주시면. 선생님이 네. 처음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진짜 아군인 그런 줄 줄 알았는데. 알았더니 지금 평가하시는 거 보니까 경제적 평가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 평가를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저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걸맞는 정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그거는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지만, 그다지 뭐 이렇게 저는 선전한 정부라고 봅니다. 또 뭐 한미 FTA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으신 게,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극복했다는 거는 세계은행 그리고 IMF 모든 평가에서 또 지표로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네. 평가를 해주는 게 맞고요. 물론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747이라든지 조금 허황된 공약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공약을 내건 거는 저도 그거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지만. 그때 같이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있었어요. 그때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도 747에 대해서는 처음에 반대를 좀 했죠. 근데 뭐 이거는 뭐 내가 반대를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약으로서는 뭐 그게 그럴듯하긴 했지만, 사실을 저기도 보면 알지만은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거의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저는 뭐 약간의 잘했고 못했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한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끌어오는데 큰 대가가 없이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 네. 이런 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 꺾어지는 그 힘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이전 정부보다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전 정부들은 노무현 정부조차도 시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시장을 잡으려고 해요. 시장을 어떤 형태로도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그게 긍정적으로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지금 이게 현실로 보이니까, 또 시장 자체가 그런 어떤 자기 활력을 갖고 그 스스로 이게 그 높은 투자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 정책들을 쓴다는 게 시장의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저런 하강 곡선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니까 좀 이렇게 그 역사라는 게 뭐예요? 비교의 관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비교에 의해서 아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아까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오늘 주제의 민주주의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대기업이든 기업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중심성을 중요시하면 그게 자본주의입니까? 그게 자본주의고, 그거는 그 도덕적인 평가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이나 이 그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시장의 자유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답게 시장의 활력으로 그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정부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가능한 한 많이 간섭하지 않고 규제를 많이 하지 않고 그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거기서 생기는 불공정의 문제나 또는 거기서 과잉된 그런 문제, 또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저들 나라가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도 하면서 그리고 복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마치 시장을 중시하고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은 그것이 무슨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고 기업을 위한 것이고, 그게 무슨 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단순 논리가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지표는 헤리티지 재단이 매해 조세, 금융, 노동 등등등 해갖고 모든 그거를 지표를 종합해서 경제 자유도 지표 순위를 매겨요. 거기 보면 북유럽 국가들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전부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덴마크 같은 데는 세계 4위예요. 네, 스웨덴도 세계 10위권입니다. 우리나라가 27위, 28위를 왔다 갔다 해요.
그 얘기는 지금 뭐 국가가 얼마나 예산을 쓰느냐 또는 복지 지출이 서구는 많기 때문에 국가 부분이 크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장에 국가가 얼마나 관여를 하고 또 그 규제의 틀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틀을 통해서 시장을 그 관여를 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세가 아까 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조세 제도도 중요한 경제 자유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런 경제적인 부를 얻고 성장을 얻은 거를 분배를 정의의 관점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논리에 반대하죠.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주제하고 관련해서 시장의 논리하고 네. 민주주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순을 일으켜요. 시장은 불평등을 이용해서 평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또는 삼성전자가 어떤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대신 그 스마트폰을 만든 그 혁신의 결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낳고 그들이 또 경쟁하면서 따라가고 또 그 스마트폰의 편익을 온 그 국민들이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평등이 확산되어 간다고요. 처음에는 소수만이 갖고 있던 스마트폰을 그 성장과 함께 또 그런 어떤 혁신의 성과가 확산됨과 함께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불평등을 이용해서 평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대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논리고 그 자체로 인민의 논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반영하고 많은 사람들의 뜻대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토크빌이 얘기했듯이 평등의 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동등한 이익을 갖기를 원하고 동등한 수준의 어떤 결과적 이 평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주주의 논리하고 시장의 논리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의 논리를 민주주의 논리가 너무 과도하게 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중재 기능을 사실은 국가가 해줘야 국가의 되는 거예요. 역할이다. 네. 그런데 그 국가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한쪽만을 보게 되면 네. 이게 시장이 때로는 네, 네. 옥죄일 수 있고 거꾸로 너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의 논리만 해서 민주주의 논리를 무시하면 분배 또는 정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 있죠. 네, 네. 이 균형을 맞추는 네. 문제가 사실은 이 정치와 경제의 그 상호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에요. 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갖고 있어요. 일단 경비원 역할이 있어요. 네. 국민들 안전을 지켜주는. 그다음에 유모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은.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허용하는 최대한의 단위니까 그 삶이 안전하고 일단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인의 역할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여 살리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상인도 돼야 되고 아주 따뜻한 보모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힘센 경비원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잘하는 정부를 저는 유능한 정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정부 역할에 대한 이 논쟁은 주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그래서 이게 큰 정부를 해야 사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복지를 이룰 수 있고 그게 꼭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보수가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작은 정부가 된 적이 없습니다. 20세기, 21세기 내내 정부의 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졌어요. 문제는 그 정부의 크기가 커지고 예산의 그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도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게 뭐 보수가 잡았다 그래서 보수가 가고 진보가 갔다고 가는 게 아니라 북유럽이나 서유럽에서 그 부분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이 복지가 강한 이유는 어떤 사회민주당이나 뭐 이렇게 좌파 정당들이 그런 정책을 써서가 아니라 좌파 정당이 집권했든 우파 정당이 집권했든 굉장히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서 그런 것들을 그게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끝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를 가보면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네네. 그 많은 세금을 부담할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폭넓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의 기능이고 특히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화자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화자찬이 많으면은 이 연설이 이 감동이 없어요. 공감이 별로 안 가는데 저도 옛날에 그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자화자찬 가운데도 경제에 대한 자화자찬이 많은데 제가 보기 굉장히 옹색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년 고용률이 지금 최고 좋다. 근데 실제로 지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로 역대 최대거든요. 왜 고용률이 높으냐? 뭐 여러 가지 단기 일자리들 이런 거는 그 생겨갖고 그런 것들은 조금 늘었을지 몰라도 또 뭐 인구 변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또는 뭐 조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지금은 굉장히 그 심하게 고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지지 기반이 아니에요. 네? 찍을 데가 없어갖고 지금 표류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 그 2년 반 그 경제 뭐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그랬지만 원래 소득주도 성장의 그 메커니즘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갖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게 그 선순환을 만들어서 분배도 좋아지고 그 분배 좋아진 효과가 분수 효과로 해서 성장도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됐느냐고. 이번에도 뭐 그 1분위 소득이 높아졌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높아진 거는 사실인데 그 높아진 것의 상당 부분은 정부 이전 소득이에요. 정부가 그냥 돈 줘갖고 늘어난 거지. 근로소득은 1분위층의 그 제일 낮은 20%의 근로소득은 7분기째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사실은 양극화가 이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나쁘끄러운 일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시간이 흘러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의도했던 결과가 나왔느냐. 저는 의도와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우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합리주의적 해석이다. 그래요? 예, 예. 아니 뭐 그런데 그게 민심을 잃는데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어떤 당의 이 정책들을 세심하게 보면서 그런 평가를 할까? 그거는 저는 조금 아니다. 아닌 것 네. 같고 이게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또 민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러니까 어느 날은 파스타가 먹고 싶고 어느 날은 뭐 라면이 먹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선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막바지에 감정이 어떤 식으로 기우느냐, 그때의 이슈가 뭐가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은 저 지표가 보여주는 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메뉴다. 네네네. 그 메뉴 중에 뭐가 사람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끌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뭐랄까 네. 공방의 과정에서 결정이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경제에 대한 그 국민들의 특히 최근에 부동산 이 정책이 나오면서 이 정부가 이 그 경제를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저변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부, 어떤 그 야당이든지 김대중 그 대통령이 야당일 때 김영삼 정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총체적 실패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단어들이 다 셌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폭망이라는 단어가 뭐 아니, 모든 일상적인 정권이 표현이다. 상대방한테 맨날 네, 맨날 했고 맨날 하는 그다음에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썼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썼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좀 종합부동산세 만들고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이 네. 세금 폭탄이다. 네네. 이 프레임을 걸었거든요. 네네네. 또 이명박 정부 뭐 그거 한다니까 토목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프레임을 걸잖아요. 네. 근데 그 프레임이 불가피한 게 그 프레임을 건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는 거거든. 예. 서민경제 폭망론 야당으로서는 걸 수 있죠. 그게 진실과 얼마나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뭐 100% 진실이야 거기에 그렇게 대한 걸 수 교수님 있는 게 의견은 아니에요. 어떠세요? 폭망론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 객관적으로 보면 폭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장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그 국면에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를 지금 닮아가는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고 이걸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그 계기를 잡아야 된다. 근데 그 계기를 지금 이 정부가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이 평가는 제가 동의하지만 네. 폭망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지역의 유권자들 갖고 뭐 이 정당의 정책이 민부론이고 이 정당의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거 아무리 설명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체감으로 지금 와닿는 게 내가 지금 당장 문 닫게 생겼고 내가 당장 그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러는 데는 폭망론 딱 하면은 딱 와닿는 거지. 근데 감정을 건드리는 그렇죠. 거. 이제요. 그 본능적으로 제시할 수 프레임이라는 있는 거. 말이 그 인지과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네. 뇌과학의 그 연결인데 우리는 누구나 프레임 없이는 사물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맞습니다. 감각이 있고 그 감각을 우리가 운동화해서 기억에 저장하잖아요. 이 기억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꺼내 쓰도록 만드는 게 프레임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그 감각으로 체험하고 운동화해서 저장해 놓은 거를 다 균형 있게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인식을 하는 건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그래서 안에 나쁜 특히 의도를 숨기는 거죠. 정치가 프레임이 많이 작용하는 거는 정치는 궁극적으로 가면 최종 맨 마지막에는 이성이 작동할지 모르지만 표피적으로는 감정이 작동하는 영역. 저도 그리고 이제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네. 이 정권이 무능하다는 것을 그 폭로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능 프레임. 무능한 진보라는 그리고 프레임이죠. 무능한 진보라는 프레임. 또 하나는 위선적인 진보.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국 예, 사태에서 위선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예. 위선 프레임으로 예. 이제 그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능 프레임은 경제와 연결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경제와 연결되는 거는 그뭐 폭망론이 됐든 무슨 폭망론, 논이 네네. 됐든 하여튼 그런 걸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 싸움이 분명히 굉장히 격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여당이 야당한테 거는 프레임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아 그래요? 야당이 여당한테 거는 프레임 착각하시네. 가운데 좀 저는 알았네. 아니 그러니까 폭망론 이런 거는 나는 뭐그 아니 그거 말고 진보의 진보가 경제에 무능함. 무능하다. 아니 그거는 진보 전체가 경제에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타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외환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IMF 말을 잘 들어갖고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적인 정책을 쓴다고 뭐 좋았던 게 아니고 우파적인 정책을 썼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 무능 프레임에 걸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우리 주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 그건 무능. 과거 보수 정권이 잘했냐 못했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게 뭐 보수 정권이 못했다고 해서 진보 정권은 무능해서 탈피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논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현재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무능 프레임은 분명히 걸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베네수엘라가 1950년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7,400불입니다. 그 당시 세계 1위가 미국인데 9,800불이에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4위예요. 네. 1950년대 베네수엘라 그 사진을 보면 뉴욕을 방불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석유 팔아갖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거든. 만약에 그때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뭐 싱가포르의 그 뭐 이광류 수상이라든지 그 돈 갖고 산업을 키우거나 농업 개혁을 하거나 뭐 이런 쪽에 그 정책을 쓰고 전략을 썼으면 베네수엘라는 아마 라틴 아메리카에서 확 제일 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소위 자원의 저주라고 그러거든요. 자원 많이 가진 나라들이 그런 짓을 안 해. 그 자원에서 온 돈을 서로 소위 말해서 수탈하고 서로 뺏어가고 그거를 가지고 공고한 기득권 구조를 만들어서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그 대학생들이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됐는데도 안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부 때문이에요. 그 군부가 그 베네수엘라의 경제 이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 기반이 약하니까 군부를 키웠거든. 그리고 군부의 경제 이권을 거의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국가의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말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얼마든지 바뀌죠.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사회학에서 유명한 이론인데 제이커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황일 때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황 끝에 떨어질 때 예. 그때가 이제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이커브 이론이라는데 그게 이제 87년
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79년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총선도 대선 같은 총선이 있어요. 그 체제가를 확 흔드는. 예. 그러니까 그게 78년에 사실 총선에서 당시 신민당이 당시 유정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수당은 못 되지만 전체 정당 득표율에서 공화당을 이겼죠. 1.1%를 이겼어요. 예. 그게 바로 민심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리고 85년에는 그 전두환 정권 한창일 때 85년 그 YSDJ가 통합을 네. 해서 신당을 만들어 갖고 당시 제1야당이 민한당인데 212 총선. 돌풍을 예. 일으켜 갖고 제1야당을 무너뜨렸어요. 그래 갖고 이게 다시 신당 중심으로 통합이 돼서 108석인가 이렇게 그 제1야당으로 섰거든요. 그게 사실은 87년 그 6월 항쟁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계기가 된 거죠. 왜냐면 국민들의 저항 심리가 한번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선거가 있죠. 지표를 어떤 예. 걸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저 진익의 수만 갖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리고 그래요? 우선 좀 전제를 해야 될 게 이게 양극화가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이 심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성장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 하층의 생활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하층의 생활도 좋아집니다. 근데 상층이 더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대적 격차가 심화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적 빈곤이나 정말 그 어려워지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양극화라는 거는 실제로 이 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상층과 하층 사이에 격차가 커지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분배는 개선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재밌는 그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서상목 장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이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획기적인 논문인데 그분이 쓴 논문이 한국과 같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나라들이 분배가 개선됐느냐 개선되지 않았느냐. 분배가 개선됐어요. 고도 성장기에 대한민국은 분배가 악화된 게 아니라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쓰면 분배가 무조건 나빠진다. 이거는 그 가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분배 위주의 정책을 쓰게 되면 성장이 낮아진다. 이것도 사실은 이 가설도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를 성장과 분배의 규정을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그 경제 불평등이라는 게 시장과 뭐 성장 제일주의와 이런 탓으로 다 돌리는 거는 저는 뭐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 말씀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것도 이 발언이고 그 성장과 이게 뭐 분배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성장 동력이 끊기거나 성장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가면 분배가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낙수 효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성장에 상대적으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 자체의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일 뿐이고요. 이 불평등을 얘기할 때 여러 지표를 봐야 된다는 게 지금은 저는 이게 그 삶의 질 지수라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소득의 격차 이런 것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이 그 삶의 질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 주택, 뭐 환경, 뭐 등등. 이게 이제 제프리 삭스라고 그 사회적 진보 연구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민주당 쪽하고 가까운 그 연구소에서 매년 소셜 프로그레스 인디게이터라 해서 사회 진보 지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 지수인데 그 조사를 한 걸 보면 대한민국이 이 삶의 질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건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한 15위권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걸 느낀다고. 우리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참 살기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평등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 감각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이거는 무슨
시장 논리를 따르면 불평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시장을 통해서 생기는 불평등은 이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그걸 다 막아줘야 되고 이런 방식의 어떤 해법이라는 것은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 오히려 국가가 해주려면 지금처럼 현금 복지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어떤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삶의 질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그것을 저는 이제 삶의 질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의 질 투자 쪽을 훨씬 더 재원을 많이 써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육, 평생학습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학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평생 지금 오래 살기 때문에 삶의 기회를 여러 국면에서 가져야 되고 또 삶의 어떤 자아 실현이나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면은 실제로 그걸 못 갖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공공 투자 부문으로 해서 키워나가는 정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쓰는데 복지를 위해서 많이 써야 된다는 건 틀림없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매 정부 복지를 늘려왔어요. 아주 일정한 비율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정부 들어와서 확 늘어요. 확 느는데 저는 느는 건 좋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만 뭐 되면. 다만 미래 세대와의 파트너십 문제 그거를 이제 서로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썼을 때 미래 세대에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거를 하나 걱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쓰되 좀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삶의 질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뭐 돈을 정부로부터 얼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삶의 질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죠. 사회나 우리가 경제,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모순 덩어리예요. 이거를 너무 딱 평평하게 다리미라 그러나요? 다리미로 쫙 펴갖고 균질하게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저는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측은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측은지심이 사실은 시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국부론 쓰기 전에 도덕감정론에서 얘기했던 핵심적인 게 측은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게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실은 국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되게 자상한 보호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상한 보호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좀 더 그런 어떤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도 쓰고 여러 가지 세금도 그런 식으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대개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보다는 이 평등화 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이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저런 어떤 삶에서 고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삶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부터 저는 위선이 시작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상대를 악마화하면 이게 안 되는데 저는 진보 정부가 복지를 늘리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온당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당연히 그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의 보답을 하는 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부나 또는 보수 정권이 복지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 복지 제도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부터 해갖고 다 차곡차곡 올려놓은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복지를 무시했다. 그런 프레임도 그것 프레임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권이 복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복지를 하고 싶은데 그 반대 때문에 이 복지를 성장으로 포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는 난 주 선생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복지는 복지대로 늘리는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좀 더 잘 쓰고 돈을 그리고 그 돈을 책임 있게 쓰고 그리고 성장에 관해서는 그 성장을 하게 해주는 그 정책들을 쓰는 게 맞죠.
그 불평등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그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불평등을 현 정부는 굉장히 이제 크게 보잖아요. 그리고 불평등이 심각한 요소는 틀림없어요. 그걸 가져오는 요인 중에 우선 IMF 위기가 가져온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때 사실은 흑자도상 기업이 한 7천 개 생기면서 230만의 안 생겨도 안 생겨도 됐을 그 실업자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 이제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를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IMF 권고를 따라서 잘못했다는 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그 후가라 그러죠.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도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산업 구조가 전체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자리 문제에서 이런 어떤 점점 공간이 협소해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문제는 제가 그거하고 있는 거는 결국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복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작은 시각이고 실제로 그 진단 자체를 정확하게 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그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평등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양극화가 생겼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 실제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한 10년간 국민소득이 42,000불 대 그냥 머물러 있거든요. 독일은 그 2003년 내 26,000불이었던 나라가 지금 5만 불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독일은 필요할 때 단비가 되는 개혁을 했어요. 그 슈레더가 했잖아요. 노동 그 좌파 정부가 그 우파 정책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음에도 필요한 개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권을 떨어졌죠. 이뤘죠. 네. 그리고 지금 마크롱도 마찬가지예요.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하겠냐고. 그리고 재선 안 될 거예요. 어쩌면. 근데 그런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개그 근데 배반 그- 투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전 배반 투표라고 안 보는 게 주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세금을 늘려야죠. 복지를 늘리려면.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혜택을 본 층은 사실 상위 그 아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의 근로자들이 특히 공공 부분 다르지 제일 혜택 보던 사람이에요. 주 52시간은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여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층이 누구냐? 그 바로 3, 40대의 화이트 칼라들이 제일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도 배반 그랬다니까요. 투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역대 모든 총선 그런데- 대선의 투표에 소득 계층별 분위별 지지율을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일관되게 거기에는 그래요. 약간의 이제 그 네. 변수가 고민이에요. 이 상관계 요소가 다른 게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면 나이 변수를 봐야 돼요. 저소득층이 그 60대 이상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저소득층이 전부 뭐 이제 야당 지금의 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안 근데 그렇다니까요. 아니 근데 실제로 하나만 제가 더 유시민 씨 얘기는 그 저소득층이 도래 그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세대에 상관없이 네, 세대에 상관없이요. 남았다. 제가 선거를 2번 해봤는데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나서 나간 선거에서도요. 그분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의 득표율이 다른 동네보다 더 낮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적으로도 제가 여러 번 겪었고요. 실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봐도 그래요. 근데 그 네. 저는 뭐 제가 부산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부산의 경우에 보면은 그 반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소득층이 특히 나이 많은 저소득층은 당연히 지금 보수층 지지를 많이 하고 왜 당연해요, 그게? 아니 그 당연하다는 게 규범적으로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그런 그게 교수님 있었다.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저는요 다 들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60대 이상이 지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말꼬리 잡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게 잘 안 맞아. 항상 습관이 돼갖고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뭐 그 전에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제일 민감하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위 20% 가운데 근로소득은 줄었잖아요. 정부가 대주는 돈은 늘었어요. 근데 이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거는 일자리가 줄었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었거나 그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썼던 정책의 효과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도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이 정부에 들어서 삶이 팍팍해졌냐 아니면 나아졌냐. 정부가 그래도 좀 도와주니까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았다 이거지 좋아지진 않았다 이 말. 그 유형도 여러 가지일 네. 거예요. 저기 보면 이제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그래도 소득이 좀 높고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갖는다. 이건 뭐 그냥 확인이 되는 사실이고 저소득층 가운데 이 정치 참여 그 율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낮으면 그 낮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냥 아예 적은 소득으로 자기 혼자 파묻혀 갖고 자기 이제 뭐 그걸 뭐라 그래 소확행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하여튼 일본에서는 프리터족이라고. 예, 그러죠. 예. 그렇게 이렇게 좀 갇혀서 사는 걸 오히려 자기 삶의 선택으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병리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하나의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 볼 수 있고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맞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 또 이렇게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장을 정당이나 뭐 이런 그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럼 뭐 당위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제 안타깝게 이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진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복지가 부족해서 이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심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 전체 그 고용 비율의 12%밖에 차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공부문이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하고 그 격차가 매우 굉장히 커서 크죠. 생기는 네.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뭐 이제 뭐 유연화만 하자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정화를 하면서 유연화를 해서 실제로 이 노동시장 자체를 보다 균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거기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은 소득을 얻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복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복지 개혁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 개혁을 정말 진보 정부가 나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불평등을 고민한다면. 오늘가 불평등을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을 잘 관리하거나 해소하지는 네네. 못했다는 평가는 들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 정치가 아무리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네. 불평등 문제를 정치적 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해 왔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그게 앞으로도 더 확대될 거라고 봐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문제도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그 무상보육을 제기한 정부는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예요. 그리고 누리과정이 생기고 그 뒤에 계속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어떤 보육과 그 유아교육 부분에 정부 투자와 이게 그 지원이 많이 들어간 거는 네네. 모든 복지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누증적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가 그런 쪽으로 움직여 왔다. 저는 그렇게